KKMD 738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번역. KF-11용 엔진 개발로 군사 항공 기술의 성배를 노리는 한국. 한국 특유의 속도전에 추월당하는 유럽. 대략 일주일 전인 2024년 8월 15일 국내 언론 파이낸셜 뉴스는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공군이 KF-11 보람의 납품 속도를 늦추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KF-11 보람의 전력화 지연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마치 KF-11 보람의 개발 속도 자체가 지연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2028년까지 KF-11 보람의 블락 1 40대를 인도받는다는 처음 계획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초도 양산분 20대 이후 추가로 생산되는 20대의 생산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2027년 9월부터 4개월간 KF-11 추가 20대 물량 중 8대를 먼저 납품받고 2028년에 나머지 12대를 납품받아 총 40대를 채워야 하지만 2027년 9월부터 4개월간 2대만 납품받고 이후 2028년에 18대를 납품받아 40대를 채우겠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입니다. 왠지 조삼모사를 떠올리게 하는 계산법이지만 이를 두고 KF-11 보람의 개발 속도 자체가 지연된다고 평가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미 몇 차례 반복 설명드렸듯이 개발과 양산은 별개의 예산이 책정된 별개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GF414를 추종하는 한국형 터보젯 엔진 개발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댓글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낫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낫다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영상을 찾아봤더니 댓글창이 아예 잠겨 있었습니다.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엔진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김원욱 항공우주센터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경쟁 입찰을 통해 한국형 엔진 개발을 위한 해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이후 엔진 개발 능력도 없는 하나였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해외 업체 협력 없이 우리 손으로 개발해야 뒤탈이 없다. 라는 비판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국형 터보젯 엔진 개발을 순수 국내 기술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해외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 업체와 협력을 원해도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을 결정하면 군말 없이 따라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자 개발을 원해도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외 협력을 결정하면 군말 없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공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11월에 한국형 터보젯 엔진 개발 방향에 따른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국형 터보젯 엔진 개발에 대해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가 2024년 7월 29일 게재한 기사를 읽어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대한민국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 서술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방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한 프랑스의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를 찬찬히 읽고 있노라면 프랑스가 대한민국의 터보젯 엔진 개발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속도전에 대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프랑스 군사 전문지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잠재적 희망이 반영되고 있는 기사일지도 모르지만 향후 대한민국 방산업계 4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터보젯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영상을 1부, 2부로 나누고 최종적으로 통합본으로 묶어
총 3편의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영상 번역 이후 별도의 사견은 붙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되며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전투기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하는 고성능 터보젯을 설계하는 일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비밀스런 기술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최근까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항공 엔진 제작이라는 위협에 도달할 수 있었던 존재는 단 4개 나라와 5개 회사에 불과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렛 앤 휘트니, 러시아의 클리모프,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최근 이 독점 클럽에 가입한 5번째 국가가 있다. 중국과 중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선양은 WS-10 터보젯 엔진을 개발하여 신형 전투기 J-10C와 J-15, J-16, J-20과 같은 기체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다. KF-21 보라매로 현대식 중형 전투기 설계라는 도전에 성공한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항공 방위 기술의 성배를 손에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판버러 에어쇼 2024에서 KF-21 보라매에 동력을 공급할 터보젯 설계를 시작했으며 10년 안에 실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략적 자율성과 방산 수출 대국 2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대한민국. 유럽에서 더 이상 재래식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랫동안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반군과의 전쟁에 휘말려 있던 미국 역시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유럽 여러 나라들이 경계를 낮추고 국방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인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 아래 지속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만 했다.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고 있는 독재자가 지휘하는 100만 북한군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를 데 없는 지정학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불과 30년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효율성을 지닌 방산국가들 중 하나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으며 심지어 유럽 방산업체들이 전통적으로 자기네 텃밭이라고 생각해왔던 중동과 동남아 그리고 동유럽 시장까지 넘보게 되었다.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계는 눈부신 경제발전 및 민간 분야 기술 축적에 더해 극도로 위축된 국제 무기시장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던 유럽 방산업계로부터 매우 유리한 조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확보함으로써 오늘날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이 1990년대에 들어 KSS-1 프로그램을 통해 209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었던 것도 2000년대 들어 KSS-2 프로그램을 통해 공기분료 추진체계 AIP 같은 중요 잠수함 부품들을 설계하고 통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러한 방식을 통해 배운 내용들이 바탕이 되었다. 2010년대 말 하나오션은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개발된 KSS-3 프로그램 1번함 도산 안창호급을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오르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폴란드 정부에 KSS-3급 잠수함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이 제시한 모델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설계 및 제작이 가장 복잡한 군사장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잠수함 외에도 지난 30년 동안 강력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은 자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장비의 80% 이상을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제품들로 채우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 달성과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 대열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KF-21 보라매에 탑재할 한국형 F414 터보젯 개발에 나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오늘날 한국 방위산업계가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단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산 방산 장비들 중 일부는 개발 초기에 발견되는 소소한 오류들과 신뢰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수출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방산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맺었던 초기 파트너 및 고객들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항공기나 잠수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하지만 메타 디펜스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편향되어 있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항공기라고 하면 T-50과 FA-50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와 필리핀 공군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FA-50은 아직 사고 기록이 없지만 인도네시아 공군이 운용하는 T-50I는 추락 사고 2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 수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인도네시아 공군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형 전투기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고장날 확률이 낮은 신형 전투기일수록 유지 보수 비용을 적게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카이 관계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T-50I 두 번째 추락 사고는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기체 결함이었다면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사건인데 별다른 외신이 없는 것을 보면 카이 관계자의 이야기대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1년 4월 21일 인도네시아 해군 소속 209형 잠수함 난갈라가 53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자망하다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몰 당시 난갈라의 선체 연령은 40년으로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서 대대적인 개수 작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몰 직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개수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음모론이 나돌았지만 본래 38명 정원인 잠수함에 53명이나 되는 인원을 초과하여 탑승시켰고 6년마다 진행되어야 하는 창정비도 9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으며 2018년 이후로는 아예 자망훈련에도 임하지 않았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며 인도네시아 해군 측 과실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메타 디펜스는 이러한 음모론이 마치 팩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1992년 국내 건조한 209형 잠수함 장보고급을 30년 이상 무사고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메타 디펜스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의 신뢰성 부족을 언급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한국산 방산 제품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세계적 성공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K9 썬더 자주포 같은 제품들은 도입해서 운용해본 사용자들이 오히려 주문량을 더 늘리자고 결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KF-11 보라매 블락원 초도 양산분이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주문되고 KSS-3 배치 2와 정조 대항급 이지스 구축함 같은 새로운 잠수함 및 구축함이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건조되고 있으며 한국산 자주포와 주력 전차들이 국제 무대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방위산업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방산 장비 분야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기술들 중 하나, 즉 전투기용 터보젯 엔진 설계에 도전하려 한다. 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판보로 에어쇼 2024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낳은 거대 방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FA-18EF 슈퍼호넷, 그리펜 EF, 테자스 마크 1, KF-21 보라매에 장착되어 있는 GE-F414와 비슷한 성능을 지닌 터보젯 엔진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10년 안에 실전 배치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전투기 테자스 마크 1에 탑재되어 있는 엔진은 FA-50과 동일한 GE-F404 엔진입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중형 전투기 테자스 마크 2부터 GE-F414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죠. 메타 디펜스 기자가 오류 있는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yes and a no, man, I still go, go, go.